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오철환이라고 합니다. 잠깐 좀 저 소개를 좀 드린다고 하면은요. 한 18년 동안 세관에 김포세관, 인천세관, 서울세관에 근무를 했고요. 관세사 요 강의는 제가 한 지가 올해가 한 1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저는 관세사 12기로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재 인천공항세관 관할에 있는 해우 관세 사무소를 지금 직접 개인 사업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한 10몇 년 동안 이 한국무역협회라든가 서울 시내에서 뭐 실시하는 통관실무라든가 환급특례법 뭐 등등에서 쭉 강의를 해왔고요. 지금 뭐 현재는 뭐 코트로라든가 뭐 등등해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내용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2015년도 대비해서 4월 달에 있을 1차 시험이라든가 7월 달에 있을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아마 오신 것 같은데 하여간 열심히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 자격증을 좀 반드시 취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 즉 그 얘기는요. 잘 계획을 짜가지고요. 그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시작을 할 때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눈 하나 이렇게 뵈면은요. 저분이 합격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어제부터 강의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20년 동안 이렇게 관사라든가 관세직 7급 이 관세법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만 보면은 대충 저분이 공부를 잘할 것이다 합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교실 중간 안쪽으로 전부 앉아 계시기 때문에 거의 다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가운데서 좀 달랑달랑하게 지금 앉아 계시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생각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요 앞부분에 앉으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생각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한다든가 뭐 선배로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조언을 들었다든가 뭐 해서 아마 잘 알고 오셨을 거예요. 하여간 뭐 여러 얘기 못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은 전부 생략을 하고요.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시거나 힘들어 하실 때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부터 약 한 2개월 동안에 이 관세법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관세법 1차 관세법 공부를 하는 것은 2차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1차 시험에 관세법이 있고요. 2차 시험에도 관세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공부를 할 때 관세법을 잘 하셔야 2차 공부를 할 때 요긴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요.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은 수업 중에 말씀을 하나하나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차 시험에 관세법은 관세법 하고요. 그 가로가 있는데 어떤 과목이죠? FTA 관세특례법 해서 40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FTA 관세특례법은 5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관세법 문제는 35개가 매년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은요. FTA 관세특례법 요것도 하나의 과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잘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은 나중에는 FTA 관세특례법을 포기를 해요. 저 공부를 안 하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무난히 합격을 해서 이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실 텐데 그 중에 관사 업무를 할 때 FTA 관세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수익 창출이라든가 여러분들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 FTA 관세 특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관세법과 관련된 부분 관세 업무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 통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통관과 관련된 부분은 이 관사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누구나 그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주특기, 즉 군대 같은 경우 이제 주특기가 전부 있는데요. 뭐 FTA를 한다든가 AO와 관련해서 한다든가 심사와 관련해서 한다든가 평가와 관련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또 분야로 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는데요. 이 FTA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좀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과목 뭐 소개라고 할 것은 뭐 수업 중에 쭉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보는 관세법은 요 관세법하고요. FTA 관세 특례법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중에 핵심적인 관세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배우시게 되는데요. 자, 교재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은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 목차가 있을 거예요. 목차. 자, 제 교재에 목차를 보시면 크게 1편, 2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1편을 보시면은요. 목차 1편을 보시면은 관세법의 주요 내용 해서 제1장에는 관세법의 총칙, 2장에는 납세 의무의 성립, 3장은 납세 의무의 확정, 4장은 관세의 징수, 5장은 관세 채권의 확보, 6장은 관세법상 관세 환급 제도, 7장은 납부 의무의 소멸, 8장은 납세 의무의 완화, 9장은 탄력 관세 제도, 10장은 관세 평가 제도. 요 관세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1차 시험에 포함이 되고요. 2차 시험에서는 요 관세 평가라고 하는 것을 떼 가지고 단독적인 이러한 과목으로 갑니다. 11장을 보면 통관 제도가 있고요. 12장에 보면 운송수단, 13장은 보세구역제도, 14장은 보세운송, 15장은 납세자의 권리 및 행정심판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16장을 보시면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17장에는 벌칙, 18장에는 조사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19장에는 보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편에 보면은요. 관세의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과목의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관세법 개론이에요. 관세법 개론하고요. 관세법하고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요. 관세법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의 주요 내용, 관세법의 주요 내용 플러스 관세의 기본 이론 요거 합친 것을 관세법 개론이라고 하고요.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의 주요 내용, 요 관세의 기본 이론은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1차 과목이 1차 시험 그 과목이 관세법 개론이라고 해서 원래 관세법의 주요 내용하고요. 관세의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관세의 기본 이론과 관련해서는 1996년부터 올해까지 2014년까지 관세의 기본 이론에서는 한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그러한 출제가 됐고요. 2차와 관련을 해서는 관세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세의 기본 이론은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제1편에 있는 이 관세법의 주요 내용 이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1차, 2차 모든 것이 커버가 되니까 그 사실을 알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법의 주요 내용에서 제가 1장부터 19장까지의 그 목차를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장부터 11장이라고 하는 관세법의 총칙부터 시작을 해서 11장 통관제도까지가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이에요. 거의 시험 문제의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관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의 2개월 동안에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드리는 부분이 거의 주된 부분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운송수단부터 18장에 있는 뭐 내용은 여기서는 출제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도 출제가 되는데 1장부터 11장에 관련을 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처음 배우시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굉장히 잘 해드릴 거예요. 근데 12장부터 18장까지는 뭐 기묘한 어떠한 설명보다는 관세법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1차 공부를 하든 2차 공부를 하든 1장부터 11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세법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사항이다. 요 주요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해 두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보실 때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일단 보시는데요. 이 관세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느냐면은 1조부터 329개의 법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행령은 290조, 시행규칙은 87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관세법의 주요 내용이 1조부터 329조에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1차, 2차를 공부를 하실 때 관세법령집 법하고 시행령 정도는 분명히 보셔야 돼요. 분명히 보시라는 의미는 그냥 눈으로 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놓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1조부터 329조 전부 여러분들 머릿속에 놓는 것은 좀 그렇지만요. 적어도 1조부터 109조까지의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아직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하기 때문에 2차 공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개념이 서질 않았을 거예요. 1차 문안이 끝나고 2차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요. 요 법령집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낄 텐데요. 저는 관세법을 항상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관세법을 공부를 할 때 첫 번부터 아주 좀 정확하게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배우라 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기본 교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몇 분 갖고 계시는데요. 법령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나중에 1차 공부를 하고요. 또 이제 1차 대비에 이 기본 이론을 전부 이제 끝낼 거예요. 기본 교재를 보고요. 이제 한 2개월 동안을 하면은 이거 책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 갖고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 관세법 유학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하시고 또 그거 갖고 공부를 하시면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요거만 하나 달랑 갖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 요것을 많이 보고 이 내용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그러한 습관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 처음에 어정쩡하게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사람이 상당히 어정쩡하게 되고요. 또 어정쩡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1차는 되는데 2차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러한 수험생을 제가 거의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한테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목에 넣어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이 저의 임무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정통으로 공부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관세법을 보면은 즉 법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그 법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시간이 걸리고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 법령집을 굉장히 많이 볼 거고요. 많이 볼 거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걸 안 보고 공부를 한다면 1차는 가능해요. 솔직히 해서 1차는 가능한데 2차의 경우는 법령집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끼고 사느냐, 얼만큼 많이 보느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요. 요 법령집의 이 중요성을 알고요. 어떤 내용이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수업 중에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이거 찾아봐라 저거 찾아봐라 해서 여러분들 2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괴롭힐 테니까 그러한 2개월 동안에 좀 공부를 잘 하시면은 처음부터 잘 하신다고 하면은 그 습성이 있어서 어영부영 공부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틀이 생기니까 그렇게 꼭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매년도 개정이 돼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개정이 되는 그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특히 무역 관련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그래요. 그 중에서도 관세법이 그래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그 최신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또 개정된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개정되는 그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개정되는 그 사항 등등은 제가 정보는 전부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쫓아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개정이 되면은요 법이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요즘 추세로 보면 계속 신설이 돼요. 신설이 돼서 처음에는 관세법 처음 제가 1995년도에 처음 강의를 할 때에는 2개월 정도면 넉넉하게 수다를 떨 것은 수다 떨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 등등을 해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계속 신설이 되고 등등을 하다 보니까요. 2개월 내에 이거 강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보강을 뭐 1번, 2번 정도 이렇게 보강을 해야 아주 가까스로 진도를 맞추는 그러한 이제 오늘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보강을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면은 14페이지 앞에 보면은요 13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제1장 즉 관세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제1장 관세법의 총칙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의 총칙에서 배우는 그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첫 번째는 관세법의 개념, 두 번째는 용어의 정의, 제3절에는 관세법 적용의 원칙, 제4절에는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요. 매년도 보면은요, 요 관세법 총칙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그러한 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관세법의 총칙은 제1장을 여러분들이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2장부터 11장 관세법의 기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출발하기 전에 뭐를 합니까? 워밍업을 하죠. 워밍업을 얼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100m 달리기 할 때 얼만큼
빨리 달리느냐 그것을 좌우해 주는 것처럼 1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관세법의 주요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는 그러한 장이다. 그만큼 워밍업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 관세법은요 1장부터 해서 7장까지가 계속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8장, 9장, 10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장부터 7장까지 배웠던 부분 중에서 따로 떼가지고 납세의무의 완화 제도다, 탄력 관세 제도다, 관세 평가 제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요. 1장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수업을 할 때에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장이 시작이 될 때마다 그 장에서 배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2개월 동안에 제 얼굴을 얼만큼 많이 쳐다봤느냐 그 쳐다본 숫자대로 정리가 여러분들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 얼굴을 보면은요 이 성형 수술을 해서 테이프 2개를 붙인 것이 아니라 한 달 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 그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급정거하는 밤에 앞으로 가서 그 당시에는 제 얼굴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가요. 지금은 좀 많이 나가지고 이쪽에 흉터가 있어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 얼굴 보면 그거 잘 안 보이죠? 괜히 모르는 걸 그냥 알려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붙였는데요. 성형수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붙인 거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시지 말고 그랬구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얼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쳐다보느냐. 근데 지금은 많이 쳐다보는데요. 한 달 정도는 잘 쳐다보는데요. 2달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자꾸 외면을 해요. 자꾸 외면을 하고 뭐 책을 보는지 뭐를 보는지 외면을 많이 하는데 외면을 많이 하면 그만큼 정리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필기 여러분들 그 공부하면서 필기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그냥 제가 알아서 해야지 뭐 물어보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그래요. 뭐 때로는 필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개론적인 부분을 전부 설명드리고 빠진 부분 갖고 교재에서 쭉 또 살펴볼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교재 보시지 말고요. 저를 많이 보셔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이해를 많이 해야 관세법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게 되면은요. 2차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처음 공부를 할 때 잘 여러분한테 제가 해드려야 2차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제 욕을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관세법 배웠더니 개판으로 배웠고 2차 공부를 할 때 이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거 등등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쫓아오시고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쫓아오신다고 하면은 이 관세법은 배반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 되니까요. 꼭 그렇게 하시고요. 이 관세법을요 만만하게 봤다간 큰 코닥자요. 관세법은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 알 수 없는 과목이다라고 이미 합격한 그러한 수험생이라든가 지금 현재 2차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그래요. 관세법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냥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잘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요 법령집이 없으신 분은 좀 법령집을 이제 갖고 다니시면은 상당히 좀 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조금만 그냥 투자를 하세요. 조금만 투자하시면 그거보다 훨씬 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머리 써가지고 귀찮고 그건 무거운데 어떻게 갖고 다니냐 그러면은요 제가 과감하게 공부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118만 원 정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법령집 합격할 때까지 아마 3번, 4번 정도 구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자주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내년도 뭐 또 4월 달에 쓴다. 이건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판다고 해서 어떠한 떼돈을 버느냐? 뭐 그런 것들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을 지금 배울 텐데요. 1장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관세법이 전체 어떻게 되고 무엇을 앞으로 배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A라는 업체가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를 제조 가공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합니다. 국내 판매를 합니다. 자, A 업체가 기계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세를 내야 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땅을 판다, 아파트를 판다 등등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이러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내국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국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1차 과목에 내국세법이라고 해서 이 내국세법 중에서 소득세도 공부해야 되고 법인세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뭐 공부를 해야 되고 등등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국세 중에서 개별소비세하고 부가가치세하고 주세 요것만을 배우는 과목이 내국소비세 요것을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하세요.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 판매를 합니다. 그 경우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을 한마디로 내국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한마디로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공인회계사 정도만 필요한 것이지 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하는 관세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A라는 업체가 기계를 만들 때에 20개의 재료를 가지고 기계를 만들게 되는데 20개의 재료 중에서 15개의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된 이러한 재료를 사용을 했고요. 5개의 재료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다, 일본이다, 미국이다, 동남아다 등등등 이것을 한마디로 외국이라고 하는데 이 외국으로부터 요 5개의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서 국내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동남아로부터 어떤 물품을 즉 원재료를 수입을 하던 내수용의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해야 하는 이러한 물품이 됐던 이것을 여러분들이 흔히 뭐라고 하느냐면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국내에 수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15개, 5개의 재료로 해서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국내에 판매를 하면 이렇게 내국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A라는 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이 판매를 하지만 그 수요가 어느 정도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수요가 꽉 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업체가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이 단계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만들어진 A라는 기계를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 등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판매를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수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출이다 수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대외무역이다. 대외무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로소 뭐가 있느냐. 대외무역이라고 해서 물품을 수입을 하고 물품을 수출을 하는 경우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관세선, 즉 관세 영역, 쉽게 말씀드려서 세관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세관을 통과를 하려고 하면은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라든가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의 경우는 세관을 통과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몰라요. 그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어떠한 자격사가 수입업체, 수출업체를 대리해서 세관 절차를 이행을 해주면 상당히 아주 쉽게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자격사를 뭐라고 하느냐. 1번 공인회계사, 2번 세무사, 3번 공인중개사, 4번 변호사, 5번 관세사. 답은 몇 번이 되죠? 5번이 되죠. 관세사라는 얘기가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관세사가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이 관세사라고 하는 거, 즉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 즉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어떠한 상행위를 할 때 이것을 국내 상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내 상행에 있어서는 우리 관세사라고 하는 것이 전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대외 무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물품을 생산을 할 때에 부전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물품을 만들 때 원재료라든가 이 부분품 같은 경우는 결국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많은 물품을 외국에 수출을 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외 의존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아요. 80% 이상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즉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는 대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세사 그 중에서도 요 관세법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갖고 요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니 그 이전에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무역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어제도 듣고 그저께도 듣고 이따가도 들을 거예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무역이란 한마디로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즉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뭐 동남아, EU, 중남미 등등등등 이것을 한마디로 외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것이지 고구마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예요. 자, 들어오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수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미국이다, 중국이다, 일본 등에 이것을 보내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출이라고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수출물품, 수입물품, 수출물품. 요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동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동을 하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물건을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물건 들어오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무역 실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예요. 이것을 무역 실무라고 하는데 계약 체결을 할 때 어떻게 체결을 하느냐, 뭐 거래 조건을 LC 방식으로 하느냐, DADP 방식으로 하느냐, 뭐 품질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등등 따지는 게 무역 영어에서 따지는 거고요. 그 무역 영어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2차 과목에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물건 우리나라까지 이동을 하는데 운송 도중에 완전히 뭐 없어진다든가 뭐 파손이 된다든가 뭐 등등등 할 때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역 실무에 보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등등등등 거기서 따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은 거기 가서 보시고요. 이 관세법을 배울 때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즉 한마디로 통관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무역 실무 중에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을 얘기를 하는데, 즉 수출입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국가, 즉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이 되고 수출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데, 그 통제 규제 방법은 모든 국가가 일륜적인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각국마다 전부 틀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요 수출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른바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하는 첫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관세법, 두 번째는 대외무역법, 세 번째는 외국환 거래법, 이것을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하는 겁니다.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 이동과 관련해서 통제 규제하는 법을 얘기를 하고요.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수입을 하고 물품을 수출을 할 때에 이 무역에 관련해서 그 규제하는 법을 얘기를 하고요.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구입을 하면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되고, 물품을 수출을 하면 수출 대금을 영수를 해야 되죠. 이러한 수출입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규제하는 법을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세 개의 법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통제 규제를 하느냐, 이거 이외에 여러 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 규제를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소고기를 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3대 법규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소고기는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거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합격을 받아야 돼요. 합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 개의 개별법, 이것을 통칭을 해서 수출입 관련 규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출입 관련 규제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외국에 수출을 할 때 수출 물품에 대한 통제 규제 내용이라기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대부분의 통제 규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법은 1조부터 329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251조를 제외한 나머지 328개의 법조문은 대부분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 통제 규제하는 대부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이 관세법을 배울 거고,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은 2차 무역 실무에 이게 플러스되는 그러한 과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요, 요것을 아주 알기 쉽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를 외국으로 보고요, 여기를 국경선으로 보고요, 여기를 관세선으로 보고요, 여기를 우리나라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미국으로부터 A라는 물품을 수입을 합니다. 계약 체결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해서 A라는 물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선박이라든가 항공기에 이것을 적재를 해서 국경선을 넘어서 관세선을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수입 물품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수출 물품을 외국으로 보낼 때 관세선을 통과해서 국경선을 넘어서 이것을 일본에 보냅니다. 물론 이것도 선박 항공기에 이것을 적재를 해서 보내죠. 이것을 수출 물품이라고 하고요. 외국으로부터 물품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통과를 해서 이렇게 나가요. 이것을 통과 물품, 다른 말로는 반송 물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외국이다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를 해주는 그러한 것을 뭐 국경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를 해서 커스텀스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커스텀스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적 경계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관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관세 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뭐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세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가까이에 서울세관이 있고요. 부산 항에 보면은 부산세관이 있고요. 인천공항 세관이 있어요. 전국에 47개의 세관이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물품을 수입을 한다. 물품을 수출을 한다. 반송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쳐야 돼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쪽 편은요. 요쪽 편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갖고 국내에서 판매를 한다. 관세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관세법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관세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 경우에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 들어오고 외국으로 어떤 물품이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뭐죠? 대외무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수입을 한다, 수출을 한다, 반송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선, 즉 세관을 통과를 해야 된다. 자,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들여왔는데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비법으로 통과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의 물품을 외국에 보내는데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고 비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밀수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통관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이따도 이제 용어 정의에서 우리가 쭉 살펴볼 내용이 되는데요.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해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선을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수입 통관, 수출 통관, 반송 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국가는 관세선, 즉 관세 영역, 세관을 설치를 해놓고 요 관세선을 넘나드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과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관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관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품을 수입을 한다. 관세를 내는데 이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그거 전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세금을 내본 적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시는데 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금을 내는 그 측면에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안 낼까? 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낼까라고 분명히 머리를 분명히 써요. 물론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도 요 세관, 관세선을 통과를 할 때 이 관세,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분명히 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안 낼까의 방법이 뭐죠? 밀수를 하는 것은 왜 밀수를 해요? 세금을 안 내려고 밀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요 관세를 갖다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낼까? 어떻게 하면 안 낼까? 분명히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머리를 써요. 국가에서 그대로 두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법이 1조부터 329조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쓸 거다. 머리를 써서 관세를 안 내려고 할 것이다. 웃기는 소리 말아라 해서 쭉쭉쭉쭉 법을 규정을 하다 보니까 329조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컴퓨터 등등등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방법을 고안을 해서 장안을 해서 신정, 밀수 등등을 하는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설이 돼서 요만큼에서 지금은 요만큼 됐기 때문에 아주 이거 2개월 동안 나가려면 아주 뻑적지근해서 아주 그냥 고초를 당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관세선을 통과를 할 때 관세를 징수를 한다라고 해서 관세법의 주요 내용 1장부터 11장이라는 부분이 요 관세를 징수를 하는데 요 관세를 징수를 하는 것도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적정하게 하고 또한 수입 물품, 수출 물품과 관련된 통관을 적정하게 해야 한다. 가장 이슈되는 부분은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 징수라고 하는 내용이 관세법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개를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좀 생각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아주 관세법을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에 관세선을 통과를 할 때 관은 걷어들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관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 수입 물품, 수출 물품, 반송 물품 모두 관세를 통과하기 때문에 세금, 관세를 징수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오로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 중에서 오로지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지 수출 물품, 반송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법의 체계는 1조부터 329조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법 1조부터 329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관세법 1조부터 329조를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하나의 물품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운반을 해주는 수단은 선박하고 항공기예요. 요거는 배예요. 요거는 항공기예요. 요거 우리나라예요. 그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하나의 물품이 들어오면은요, 아무데나 장치해서는 안 되었고,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듣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장치를 대부분 해야 됩니다. 요거 모양이 뭐죠? 무슨 모양 같아요?
요 모양이 어떤 모양 같아요? 창고 모양 아니에요? 창고. 즉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의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구역에 장치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장님, 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합니다. 라고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요.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에서 그 신고한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요거 따지는 것을 심사라고 하고요. 심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해 주는데요. 수리를 해 주는데 요 수리를 해 준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관세선, 관세 영역, 세관을 통과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물품이 관세를 내야 되는 물품은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하고요. 관세 납부하고 보세구로부터 반출해서 이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면은 모든 절차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관세법 1조부터 329조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관세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 설명드리면은요. 이것을 관세법에서는 운송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송수단. 운송수단은 관세법 133조 내지 15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음에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보세구역은 관세법 154조부터 212조에서 많은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거론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물품이 들어오면은요, 부산항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부산세관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냐,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 그 부산항으로 들어온 물품을 요 서울세관 관할 보세구역으로 옮겨다가 서울세관에서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제도를 보세운송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운송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운송제도는 213조부터 22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한 문제 정도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 수입신고를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큰 줄기로 관세의 부과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세의 부과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1조부터 12조, 14조부터 109조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물품 수입하면 수입신고 수리라는 하나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통관, 즉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 통관에 대해서는 226조부터 261조까지 규정이 되는데 굉장히 객관식에서는 굉장히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법에서 이런 짓 하면은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나쁜 짓을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것을 벌칙 조항이라고 해서 268조의 2부터 282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한 사람을 관세법에서는 관세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세범을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데 이것을 조사와 처분이라고 하면서 283조 내지 319조에 쭉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이 수입업체, 수출업체에게 어떠한 서류를 제출을 하셔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세관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이라고 해서
262조부터 26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아니면 수출업체의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든가 어떠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받는 내용이 납세자 권리 및 심사와 심판이라고 해서 110조 내지 13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칙 조항이라고 해서 320조부터 329조에 이렇게 쭉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조부터 329조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와 관련을 해서 1장부터 18장까지 나누어서 파트별로 해서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관세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2개월 동안 배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깨우치게 될 거니까 당장은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관계는 없고요. 이해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